오늘은 본격적으로 락강의 세미나 17의 6강 내용에 대한 강의를 들어가겠는데요.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뭐 일종의 또 한 번의 프롤로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데카르트주의자로서의 자크락강이라는 그런 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다음 본격적인 세미나 17의 6강의 본문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카르트주의자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게 세미나 11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락강이 세미나 11에서 자기 자신을 데카르트주의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과 다른 정신분석 분파들을 구분하려는 그런 취지의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럼 데카르트라는 그 철학자, 프랑스의 철학자죠. 프랑스의 철학자는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길래 락강은 자기 자신을 데카르트주의자로서 비교하면서 정신분석을 과학이 될 수 있는지, 정신분석이 어떻게 과학적인 실천이 되어서 전개될 수 있는지를 언급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카르트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아주 유명한 명제로 알려져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 이 철학의 명제인데, 이 철학의 명제가 등장했던 배경에는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자, 결국 확실한 게 무엇이냐, 확실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사유를 전개시킬 때, 아니면 뭐 철학을 할 때, 과학을 할 때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그저 환상에 불과하고 환영에 불과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모든 게 환상일 수도 있지 않은가? 뭐 그 환상이라는 것의 의미는 실제로 이 모든 세계가 그야말로 꿈속에서나 벌어지는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와 같은 현실일 수 있지 않은가? 우리는 실제로는 어떤 뭐 악의 세력에 잡혀 있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꿈을 꾸고 있는 것, 장자의 꿈과 같은 장자의 꿈에 대한 논평도 세미나 11에서 나오죠. 꿈과 같은 것이 아닌가. 사실은 꿈에서 깨어나면 우리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나비에 불과한 것 아닌가. 혹은 그보다 더 못한 존재인 어떤 죄수, 수인고 같은 것 아닌가. 자, 이런 철학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철학의 질문은 철학의 시작에서부터 제기가 되어 왔던 질문이었던 것이죠.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사실상 진정한 현실이 아니고, 우리가 모를 뿐이지 동굴 속의 어둠 속에 쇠고랑이 발목에 채인 채로 붙잡혀 있고,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은 그 동굴의 뒷면에 존재하는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에 그림자에 비추어진, 벽면에 그림자에 비추어진 이미지들일 뿐이다. 사실 다 환상이다. 다 손으로 잡을 수 없는 환상이고 환영들일 뿐인데 우리는 그걸 그냥 사실이라고 믿고 있지 않은가라는, 자, 극단적인, 그러니까 우화인 거죠. 극단적인 현실 판단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이 바로 프로이트가 아니고 플라톤의 철학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게 다 환상인지 어떻게 하는가? 이 모든 정치적인 행동들, 이 모든 우리가 신념으로 믿고 있는 어떤 것들, 가족의 어떤 사랑,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지,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무엇 하나 일관된 것도 없고, 무엇 하나 실체적인 것도 없고, 어떤 진리도 없는 그러한 세계를 살아가는 것 아닌가? 이거 다 환영 아닌가? 우리가 만들어낸 다 그림자들의 세계일 뿐인 것 아닌가라는, 자, 그러한 질문이 철학으로부터 던져졌었던 것이죠. 철학에서 그러한 질문이 던져졌고, 그러한 질문들을 플라톤은 어떻게 찾았는가 하면 이데아의 세계에, 저 천상의 세계에 진리가 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현실의 현상들을 파악할 때는 그것들이 이리저리 변화하는 것이고 일관성도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원본은 저 하늘나라의 세계에 있다. 초월적인 공간에 그 이데아가 보존되어 있고 그것의 카피본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카피일지라도 그것에 원본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자, 그곳에 존재의 진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자, 플라톤의 철학은 그렇게 자신의
세계관을 주장을 했었던 것인데, 자 그런데 쭉 세월이 지나서 데카르트는 자 그와 같은 사고로부터 벗어나서 철학을 다시 한번 갱신시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갱신시키게 된 것인가 하면, 자 그런 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이데아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일단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 데카르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일단 의심하자. 모든 것의 배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해 보자. 자 모든 것을 의심한다면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제거해 나간다면 마지막으로 의심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남겨지지 않겠는가. 이 감산을 통해서 뺄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것들, 환영적인 것들, 우리가 파악할 수 없어 보이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마지막에 무언가가 남지 않겠는가. 그럼 그로부터 시작해 보자 철학을. 라는 제안을 했던 게 데카르트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데카르트가 도달한 장소가 무엇인가 하면, 자 이런 확실성의 장소였던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아는 것처럼 내가 모든 걸 의심한다면, 자 모든 걸 다 지금 내가 의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의심한다면 그 의심의 절차 끝에 도달하는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가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의심한다.'라는 사실은 의심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데카르트의 주장이었어요. '내가 의심한다.'라는 사실만은 의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의심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의심한다면 나는 의심하고 있지 않은 것이 되지만, 이 의심하고 있지 않은 것이 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선 또한 '나는 의심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을 또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의심 자체는, 이 비판적 사고 자체는 확실성의 근거로 삼을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 비판성, 이 의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생각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 내가 그 생각한다라는 것. 의심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우리는 제거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장소에 도달한다면. 그리고 그로부터 그 사유로부터, 이 생각으로부터 출발하자. 그로부터 우리의 존재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 데카르트의 철학이었다면, 자 락강은 그 데카르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정신 분석을 조금 더 과학적인 것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 의심한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 봐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 내가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발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심한다라는 문장을 발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은 내가 꿈을 꿨다 해도 꿈속에서 '나는 의심하고 있구나.'라는 문장이 설정이 되어야 나는 꿈속에서 무언가를 의심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존재의 확실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의존했던 '나는 의심한다.'라는 '나는 사유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내부에 하나의 문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어적인 문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언어적인 문장으로 번역 가능한 사태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락강은 정신분석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 정신분석이 의심할 수 없고 정신분석이 확실함을 전제할 수 있는 토대로서 바로 '나는 생각한다.'라는 문장으로부터 정신분석을 출발시키자라는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프로이트와 락강의 정신분석은 우리의 의식적인 사유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무의식의 사유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무의식이 생각한다라는 이 명제, 무의식에서 무언가가 사유된다. 자 그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그 대전제 아래서 정신분석을 확실성의 과학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락강은 자신을 데카르트주의자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자, 자, 우리의 무의식에서 무언가가 사유된다라는 것은 언어학의 도움을 빌어서 이렇게 다시 번역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무의식에서 어떤 문장이 존재한다라는 방식으로. 그리고 조금 더 언어학적인 표현을 쓰자면 우리가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도 내가 꿈을 꿀 때조차 이 나의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나의 마음속에 기표가 연쇄된다라는 방식으로 조금 더 언어학적인 방식으로 다시 번역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가 기표에 의해서 연쇄되고 있다는 이 확실성만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조금 더 상식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1단계에서의 설명은 이러할 수 있습니다. 자, 내담자가, 이 정신분석은 내담자와 분석가의 대화인 거잖아요. 자, 여기서 다른 많은 불확실한 것들은 다 제거하고, 자, 뭐가 확실한지를 일단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뭐가 확실한가? 내담자는 말한다라는 것이죠. 내담자가 말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담자는 말한다. 그리고 내담자의 말한다라는 것은 내담자는 사유한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언어로서 사유하는 누군가가 분석실에 들어와서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니까, 자, 그 말한다라는 사유의 방식 자체는 가장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프로이트의 발견에 의한다면 내담자가 의식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더 근본적이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이 제기됐었던 것이니까,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전제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내담자의 무의식은 말한다. 자, 그건 의심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린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락강이 왜 이렇게 데카르트를 빌어와서 내담자는 생각한다, 내담자는 언어를 통해서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담자는 말한다, 그런데 내담자는 무의식에서 더 진지하게, 더 진정성 있게 말한다, 더 진실을 말한다, 무의식이 진실을 말한다, 그것이 진실을 말한다 라는 이 말한다, 언어적인 차원에 집중하는가 하면, 자, 락강만을 이렇게 관찰해 본다면 왜 이토록 락강이 데카르트를 불러오고 언어학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내담자가 말하는 그 사실 자체, 즉 언어학적인 측면 자체, 즉 언어적 현상 자체에 집중하려고 했는지 락강만을 관찰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정신분석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프로이트 이후에 후속 세대들이 어떻게 정신분석을 발전시켜 나갔는지를 관찰해 보면 왜 이렇게 락강이 언어 중심적으로 나아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살펴보세요. 멜라니 클라인을 살펴보시고, 위니캇을 살펴보시고, 다른 정신분석가들, 월프레드 비언과 같은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자, 그 사람들은 정신분석을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했어요. 말을 배우기 이전 단계의 어떤 어린아이,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투사, 대상관계, 이미지의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투사가 아니라면 내사, 혹은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에 사로잡힘, 죽음의 이미지에 사로잡힘, 혹은 심지어는 비유는 이렇게까지 나아갔죠.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조차 사유한다. 거기서도 무언가가 발생하고 그 무언가가 그 이후에 그 주체의 삶에 영향을 준다. 자, 이런 방식으로 정신분석을 구성할 때 락강이 보기에는 이런 느낌이 들었었던 것이죠. 자,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혹은 어린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의 그 태아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뭔가가 있겠죠. 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태아도 뭔가 생각을 해요. 혹은 말을 배우기 이전 단계의 어린아이도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즐기고 공포를 느끼고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불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뭔가 많은 종류의 사유를 합니다. 하지만 그 사유들은 우리가 분석실 내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유라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가 있지만, 뭔가가 있었겠지만, 자, 그걸 실제라고 부른다면 분명히 거기에 실제가 있지만 그 실제를 객관성의 영역에서 파악하기는, 객관성의 영역에서, 즉 이 내담자하고 말한 것의 핵심적인 부분을 추론해내어서 이론화시키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져가서 객관화시키는 데에는 부적절하다라는 것이죠.
락강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비트겐슈타인하고 좀 비슷한 위치에서 정신 분석을 바라봤던 것 같은 것이죠. 자,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 망상만을 키워낸다라는 것이죠. 그건 문학이지 정신 분석이라는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관찰 가능한 것에 일단 머물자라는 거예요. 내담자가 말한다는 사실. 그리고 내담자의 무의식이 말실수나 꿈을 통해서 또한 말한다라는 사실. 이 말한다라는 사실, 말을 언어를 통해서 사유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너머로 이미지의 세계로 어떤 실체의 세계로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개인적인 것이건 집단적인 것이건 어떤 융이 말하는 그런 실체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면 자, 거기서부터는 객관화시키는 과학의 세계가 아니고 문학의 세계가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정신 분석이 그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분석이야말로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데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쉽사리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다루고 있으니까. 인간의 마음, 불안, 감정, 정동, 공격성, 슬픔, 상실감, 애도감,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아주 개인적이기도 하면서도 또한 뭉뚱그려서 보편화시키면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이미지들인 것인데, 자 이러한 것들이 분명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들을 과학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객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그토록 통계에 매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확정적인 대상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 불확정성의 어떤 취약함, 불확정성이 우리에게 주는 이론적인 취약함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것을 집단적으로 뭉뚱그려서 수치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해결책이 유일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땐 또한 그러한 감정이나 정동들은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개별적인 속성을 다 잃어버리고 집단적인 보편화 속에 들어가 갖고 수치화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의 그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동이 아니게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이 의존하고 있는 그 통계의 함정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일반 정신 분석이 락강을 제외한 다른 정신 분석들이 특히 비욘이나 멜라니 클라인과 같은 클라인학파의 정신 분석이 의존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상계적인 속성의 정신 분석은 또한 통계에도 의존하지 않고 동시에 그 개별성이 주는 취약성 자체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과학으로 다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문학적이고 매혹적인 건 사실이에요. 특히 비혼의 정신 분석이 아주 매혹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문학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건 한 인간이 한 학자가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자서전적인 문학의 세계와 가깝게 느껴질 뿐이지 우리가 공론화시켜서 함께 다룰 수 있는 과학으로 간주되기에는 아주 취약하다라는 것이죠. 아주 취약하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정신의학이 인간의 뇌를 들여다보고 그 뇌 안에서 뭐 뉴런과 같은 혹은 뭐 전두엽, 전전두엽, 언어 중추와 같은 실질적으로 객관화할 수 있는 대상을 물리적 대상을 다루고 그 대상의 작용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인간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훨씬 객관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문다면. 물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또한 정신의학은 인간의 감정이나 망상이나 환상의 영역까지 확대 해석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락강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언어적인 한계 안에 위치시키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고 선을 넘지 않고서도 그 실제를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에 접근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실제가 가지고 있는 순수 다수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는 분명히 무언가로 가득 차 있지만 분명히 어떤 이미지로 어떤 정동으로 어떤 강력한 역동들로 가득하지만 과학의 세계에서 객관화시키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실제의 세계에 대해서 문학적인 표현을 쓰고 문학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고 혹은 미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경험이 분명히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언어를 넘어서 자기 자신의 무의식의 실제 그 무한성에 도달하고 그 무한성의 체험을 글로 표현하고 영화로 표현하고 이미지로 표현하고 할 수 있어요.
예술의 영역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개별성 영역 안에서 자신의 그 무한성에 대한 경험, 실제에 대한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과학의 객관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저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실제를 사유하는 이론적인 틀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이 여러분 언어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S1의 장소를 통해서 실제가 상징계와 만나는 접점을 사유화가지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이제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세미나 17의 락강이 4개 담화를 거의 논리식의 수준으로 아주 수식화해서 아주 상징계의 최소 요소들만을 가지고 수식화하는 방식으로 주입상수와 잉여 향유를 다루는, 즉 실제의 세계를 다루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상상계적인 함정으로, 이미지의 함정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락강은 점점 더 건조해지고 락강은 점점 더 픽진화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제한하게 되죠. 여러분 다른 학자들과는 사뭇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학자들은 점점 더 유연해지죠. 나이가 먹고 학자가 원숙해지고 그럴수록 점점 더 자기 자신의 이론을 문학적인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사례들이 흔한데, 그런데 락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락강은 우리가 최소한 제가 락강에 대해서 존중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락강에 대해서 그 뛰어남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락강의 어떤 다른 정신분석 학자들을 다루는 그런 책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정신분석가는 천재였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락강은 천재는 아니었어요. 혹은 천재라는 개념이 사용되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락강은 그런 천재나 어떤 그런 종류의 어떤 예술가, 문학적 존재, 어떤 문학적인 영역에서 뛰어난 표현을 하는 그런 학자는 아니었지만 제 눈에는 락강은 최소한 아주 윤리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주 학문의 윤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헛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헛소리를. 문학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락강이 프로이트에게 보내는 존경의 의미도 바로 그러한 곳에 있어요. 프로이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엄밀한 과학의 영역에서 자기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자기가 알 수 있는 영역의 수식과 자기가 알 수 있는 영역의 이론을 세공해서 실제를 사유하려는 아주 절제된 학자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프로이트의 후속 세대들은 그렇게 문학을 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과학을 객관성이 없는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가라는 락강의 비판이 나는 데카르트주의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문장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미나 17의 본격적인 내용들을 강해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와 같은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질문해요. 왜 락강은 이렇게 논리식으로 인간의 마음을 탐사하려고 하나요? 인간의 마음은 그보다 더 풍부한 거 아닌가요? 인간의 무의식은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상징계의 언어는 픽진해요. 만약에 이 많은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문학적인 용어들을 발명해내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과학이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욕망의 표현이 될 뿐인 것이죠. 락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텍스트의 말미에 이 부분을 다룬 텍스트, 첫 번째 텍스트의 말미에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적어놨죠. 오늘날 양적으로는 포화 상태에 도달한 한국 상담학회, 한국 상담계, 그게 상담심리학회이건 상담학회이건 기독상담학회이건 어떤 종류의 문학치료학회이건 시치료학회이건 모든 종류의 이 상담계, 포화 상태에 도달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상담계로부터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 일종의 그와 같은 하나의 구성된 문화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 락강의 메시지, "나는 데카르트주의자입니다."라는 락강의 메시지는 분명히 요구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덩치가 그렇게 성장했으면 이론적으로도 깊이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론적인 취약성을 무시한 채로 상담계가, 우리나라의 상담계가 계속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한계점에 도달한다라는 것이죠. 최소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상담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상담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함, 최소한의 엄격함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그냥 신점 보는 무당집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자, 상담학회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상담심리학회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상담은 과학이에요. 그럼 과학자다운 태도를 보이셔야 돼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과학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락강 세미나 17회 6번째 세미나이고, 날짜로 치자면 1970년 2월 18일에 강의된 락강의 세미나에 대한 강의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제목을 달아 놓았는가 하면 보편적 권력 담화로서의 주인 담화라는 제목을 달아 놓았는데요. 자, 주인 담화에 대해서 일단 락강이 다시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 이전 강의들에서도 주인 담화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지만, 자, 이제 다시 주인 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이런 논평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자, 주인 담화란 무엇인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 담화란 시작의 담화다. 어떤 시작의 담화인가 하면 락강이 논리적으로 사고했을 때 논리적 사유 속에서 추론하는 이 세계, 언어로서의 이 세계가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권력의 담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담화의 그 첫 번째 행위자의 자리에는 S1이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텍스트에 4가지 담화의 수식이 다 그려져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보셔도 되고, 오늘 나누어드린 텍스트에도 조금 뒤에 그 주인 담화의 수식이 올려져 있습니다. 자, S1으로 시작해요. S1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기표를 의미해줘요. S1은 시니피형의 S와 1이라는 숫자를 같이 조합해 놓은 기호예요. S1. S1은 첫 번째 언어의 요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S1을 중심으로 해서 담화가 구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실제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순수 다수의 세계가, 즉 언어가 아닌 세계가 상징계에 의해서 포획당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주인 담화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주인 담화는 하나의 실제를 포획해서 상징화시키는 권력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징화시키는 과정을 세미나 11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외상 효과, 아나모르포시스 효과와 비교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종의 외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S1을 중심으로 하나의 영토가, 하나의 실제가 일관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영토가 일종의 국가화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상징계가 출현한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출현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어의 세계가 출현하게 된 것이죠. 혹은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세계, 말의 세계, 질서가 있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문명 세계를 가정해 본다면 그 S1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 가부장적인 질서를 통해서 어린아이의 성충동과 어린아이 욕망의 세계가 보편적인 것으로 질서화되는 것이니까, 자, 주인 담화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S1과 S2로 나아가고, 자, 주인 담화 수식을 한번 보세요. S1에서 S2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의 주인에 의한, 하나의 권력에 의한 거세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아버지의 이름에 의해서 아이가, 우리의 신체가 혹은 세계가 거세된다는 뜻이죠. 그 이전에 쾌락을 포기한다는 뜻이죠. 그 이전의 세계의 사태를 포기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S2로 간다는 것은 의미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뜻이고, 그 의미의 세계에서 하단에 A가 생산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실한 것을 보상받기 위한 잉여적인 쾌락을 생산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시 왼쪽 하단, 즉 S1의 진리의 자리에는 S, 빚금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 주인조차도, 그 아버지의 이름조차도 거세된 존재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부족의 아버지의 사례라는 개념이고, 상징적 아버지라는 토템과 타부에서의 프로이트가 설명했던 개념에 대한 락강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S1은 아버지의 이름이라면 그 역시 권력자이기는 하지만 그 역시 거세된 존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그 안에서 어떤 아버지이든 그 상징계의 세계 안에서, 그 부족의 세계 안에서 누구든 주입상스를 현재 즐기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입상스는 저 세계로 넘어가 버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포기한 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S1의 진리의 자리에 빗금친 S가 있다라는 것을 락강이 굳이 표지를 했던 거예요. 어떤 S1도 즐기고 있지 않다는 거죠. 모두가 다 거세되어 있다는 거죠. 모두가 다 거세되어야 설득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막 즐기고 있는데 아이에게 너는 즐기지 마. 너는 어머니와 떨어져. 라고 한다면, 자, 그 아이는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실제의 세계를, 주입상세의 세계를, 큰 사물의 세계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가 보기에 아버지도 포기했고 모두가 다 아무도 즐기지 못하고 있고 모두가 다 어떤 종류의 상징적인 법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아이도 자신의 주입상스를 포기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그 주인 담화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주인 기표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맹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그게 권력으로 작동하고 그 권력에 대한 복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세계로, 어린아이가 상징계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이해나 합리적 사고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어른들의 세계를 믿는 것이죠. 일종의 맹신 상태가 되어, 대타자에 대한 맹신적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죠. 우리가 지금 합리적인 과학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신을 믿는 방식이건 아니면 상식을 믿는 방식이건 다 맹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무언가를, 대타자를 맹신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복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뭐 하나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서 인구 절벽이 오고 있고, 그게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보도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그건 일본이 먼저 시작됐고 중국도 따라서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한번 그러한 경험들을 했고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들을 해왔다. 자, 인구 절벽이다. 출산을 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날의 문명이 보여주고 있는 기이한 사태다.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참으로 뭐랄까요? 위험하다. 인류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다라고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자, 그런데 위기일 수 있죠. 위기일 수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이 있어요. 그렇다면, 자,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 지금 현재 20대, 30대 혹은 40대 초반까지 이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대들이 과연 아주 이상한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 만나보세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 세대에 속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세대에 속하던 분들 중에서 나는 굳이 결혼, 아이 이런 계획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한번 만나서, 그분들이 아니라면, 그분들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기성세대라면, 자, 그분들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보여서 과연 이상한 사람들인가? 그렇잖아요. 이야기해 보면 그렇구나. 나름 다 사정이 있어요. 그렇구나. 나름 다 이유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다면 반대로, 그럼 이전에는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 그 수만 년의 시간 동안 왜 인류는 이와 같은 사태를 겪지 않았었을까? 왜 다 누구든 아기를 낳았을까? 왜 다 누구든 아이를 낳으려고 했을까? 누구든 결혼을 하려고 하고 누구든 가족을 이루려고 하고 누구든 아이를 낳으려고 했을까? 왜? 왜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다 한 거예요.
왜라고 질문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이게 대타자에 대한 맹신이에요. 그냥 남들이 아니라 남들이 지키고 있는, 모두가 지키고 있는 어떤 종류의 관념들이 있고 그건 진리인 것 같으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그러한 관념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닥쳤어도 그냥 아이를 낳았어요. 전쟁이 나도 아이를 낳고 아무런 아이를 낳을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출산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맹신하니까. 이게 바로 대타자에 대한 맹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신경증적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주인담화에 의해서 상징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우리 모두는 맹신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또한 뒤집어서 질문을 던진다면 그렇다면 오늘은 그 맹신이 사라진 것인가? 아니죠. 오늘은 다른 걸 맹신하고 있어요. 오늘은 맹신의 그 대타자의 유형이, 그 문화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도 무언가를 강하게 맹신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맹신하고 있어요. 주식을 맹신한다든지 혹은 상품 자본주의를 맹신한다든지 혹은 어떤 종류의 행복의 양태를 맹신한다든지 다들 무언가를 맹신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어린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고 그렇게 함으로써 행복을 취할 수 있다라는 종류의 맹신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날은 다른 종류의 행복의 유형을 맹신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모두는 대타자에 대한 강력한 맹신, 주인기표에 대한 강력한 복종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여러분 락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본문에 대한 언급을 읽어드리고 번역을 해드리고 그에 대한 강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락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Voilà alors, il doit commencer à vous apparaître que l'envers de la psychanalyse, c'est cela même que j'avance cette année sous le titre du discours du maître. Bien sûr, non pas d'une façon arbitraire, ce discours du maître ayant déjà dans la tradition philosophique ce que j'appellerais enfin ses lettres de crédit. 자,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정신분석의 이면인 그것이, 반대면인 그것이 내가 주인담화라는 타이틀 아래서 오래 전개한 것 자체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기 시작해야 하는데요. 자, 물론 그것은 중립적인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이 주인담화는 내가 결국 신용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철학의 전통 안에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락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정신분석의 이면. 자, 이게 세미나 17의 타이틀이죠. 정신분석의 이면, l'envers de la psychanalyse. 정신분석의 이면, l'envers, 반대면. 자, 여기서 정신분석의 이면이라는 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정신분석 담화라는 것의 이면은 무엇인가, 그 뒤에는 뭐가 있는가, 그 반대면에는 뭐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락강이 지금 그건 바로 주인담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락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인담화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주인담화와 가장 대립되는 것, 가장 주인담화와 다른 것, 대칭되는 것, 주인담화가 하는 일을 반대로 하는 것,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정신분석과 담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의 이면이 주인담화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이죠. 자,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세미나 17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미나 17은 결국 정신분석의 임상실천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정신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인담화와 반대로 해야 한다. 지금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주제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담화를 잘 관찰해 보면
실제 정신분석의 임상이 여러분들 지금 정신분석 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 듣고 계시잖아요. 혹은 상담계에서 정신분석에 대한 이론을 적용시켜서 상담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도 많이 던지잖아요. 락강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도대체 정신분석을 어떻게 하라고 락강이 설명해 주었는가? 다른 정신분석가들 멜라니 클라인이나 다른 뭐 안나 프로이트나 혹은 뭐 위니캇이나 혹은 비언이나 혹은 뭐 다른 많은 정신분석가들이 "정신분석 이렇게 하세요."라고 설명을 했는데 왜 락강은 그런 설명을 안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자 이제부터 제가 강의해 드리고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방법론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주인담화와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인담화. 그러니까 주인담화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잘 살펴본다면 혹은 주인담화의 속성 자체를 혹은 조건 자체를 잘 살펴본다면 혹은 주인담화가 우리의 문명 속에서 혹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본다면 그것과 어떻게 반대로 하는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일단 명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정신분석의 반대면은 뭐냐? 주인담화라는 거예요. 주인담화. 그럼 주인담화란 자 뭐냐? 주인담화란. 많은 설명이 이제까지 제시가 됐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자라는 거야. 주인담화란 뭐냐? 그건 주인담화가 자신의 어떤 정통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신용장이라는 것을 어떤 전통 안에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락강은 철학의 전통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인담화의 유형이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철학 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 프로이트를 이어받아서 락강 역시 철학을 경멸하죠. 철학을 물론 이제 20세기 철학은 조금 자기 비판적이고 자기 반성적으로 전개되어 나가서 그 이전의 철학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긴 했지만 예를 들면 하이데거 이후의 철학은 전혀 다른 어떤 위상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지금 락강이 말하는 철학이라는 것은 서구 유럽 전 역사 속에서의 철학의 전통을 말해요.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서 잠깐 바뀐 그 철학의 갱신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철학 자체, 플라톤 혹은 플라톤 이전부터 등장했던 철학. 그래서 하이데거까지 이어졌던 그 서구 유럽의 전 철학의 역사를 꼭 짚으면서 프로이트도 그랬고 락강도 자 그건 주인담화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이전 강의에서 락강이 철학을 어떤 지식으로 규정했는지를 설명을 드렸죠. 철학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바로 왕이 이해하기 좋게 다양한 지식들을 다 끌어모아서 메타적인 방식으로 해석해내는 자들이었다. 주인을 위한 지식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철학이었다라고 락강이 상당히 경멸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전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자, 그런 의미에서 주인 담화는 철학의 전통 속의 신용장,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락강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에 대한 한 가지 언급을 더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렇습니다. 하이데거 이전까지의 철학은 결국은 이데아를 가정하는 철학이었던 것이잖아요. 자 보편적인 일자, 궁극적인 일자를 가정하는 것이었어요. 이 세계가 자 불확실성 속에 있어도 그 너머에 저 피안에 궁극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철학이라는 담화는 일자를 우리에게 맹신하도록 만드는 자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주인 담화가 바로 그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금 락강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 담화가 이 세계를 만들었다. 주인 담화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주인 담화가 상징계를 만들었고 주인 담화가 그 자신에 대한 주인 기표 S1에 대한 맹신을 통해서 작동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인 담화는 어떤 의미에선 전통적인 철학이 보여주었던 전통 그 자체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을 해석하고 일관화시킨 다음에 그 배후에 일자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태도가 주인 담화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철학이 바로 그와 같은 담화의 궤적을 보여주었던 실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락강이
자꾸 사람들이 락강 이론을 보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질문을 던지는데 락강은 어떤 철학자인가요? 심지어는 뭐 락강을 소개하는 그러한 뭐 텍스트에서 혹은 어떤 뭐 소개서에서 락강을 프랑스 철학자로 소개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데 락강이 들으면은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자신은 철학자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러한 철학의 전통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그러한 일자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은 반대한다라는 거죠. 철학을 굉장히 한 수 아래에 있는 담화의 구조로 락강은 파악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주인 담화를 이제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 담화. 철학의 전통 안에서 주인 담화의 구조가 그렇게 이어져 왔던 것이고, 또한 주인 담화는 각자의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전형적이고 보편적인 권력 장치라고 락강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정치적인 영역에서 주인 담화의 기능이 자주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세기 정치의 영역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주인 기표에 대한 맹신을 통해서 하나의 사태를 하나의 상황으로 일관화시키는 그와 같은 기능을 주인 담화가 수행한다라는 것이죠. 혹은 그와 같이 하나의 사태가 일관된 상황으로 집합화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은 예외 없이 주인 담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락강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혁명적 정치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주인 담화의 기능이 발견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인 담화 그러면 일단 제가 지금 부정적인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지금 주인 담화와 반대편에 분석가 담화가 있다. 그리고 락가니온 정신 분석의 담화는 분석가 담화이고 그걸 통해서 실천해야 하니까 분석가 담화는 좋은 거네. 그다음에 주인 담화는 나쁜 거네라고 이렇게 어떤 흑백 논리로 이 사태, 이 설명을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인 담화가 없다면 결국은 정신병의 세계예요. 주인 담화가 없다면 카오스인 거, 여전히 실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날 건덕지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 담화는 필연적인 거예요. 그리고 주인 담화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그 주인 담화가 일어나면 거기서부터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는 빠져나가야 하는 것이고 자, 이와 같은 구도로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주인 담화는 나쁜 것이니까 주인 담화 없애자. 과거에 50년대, 60년대 일단의 정신의학의 급진적인 주의자들이 정신병적인 존재가 되자. 정신병적인 존재가 되자. 들레즈의 천개의 고원과 같은 텍스트에서 그와 유사한 주장들이 발견이 되잖아요. 이 주인 담화의 세계를 버리고 우리 모두 다 정신병적인 스키조프레니가 되자. 분열적인 존재가 되자.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자. 자, 근데 그 철학적인 담론에서는 그렇게 주장이 될 수 있지만 정신분석이나 정신의학에서는 현실적인 담론에서는 그건 상당히 나이브한 주장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와 같은 카오스의 세계에서는 어떠한 정의나 어떠한 가치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징계가 존재해야, 즉 주인 담화를 통해서 상징계가 구성이 되어야 그것에 대한 반역도 꿈꿀 수 있는 것이고 그 반역 이후에 새롭게 등장하는 질서가 다시 보편화되어야 또 다른 세계가 창출 가능한 것이지 그냥 상징계를 몰아내고 실제를 살아가자라는 표현은 그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 담화는 어쨌든 필연적인 구조라는 것이고 그 주인 담화는 현재를 지배하는 권력의 세계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재를 지배하는 권력의 세계를 치고 들어와서 그 현재의 낡은 구조를 몰락시키고 새로운 구조를 구성해 나가려고 하는 창조적인 혁명적인 어떤 의미에선 분석가 담화적인 실천 속에서도 주인 담화가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 담화가 바로 분석가 담화에서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S1인 것이죠. 새로운 주인 담화가 발견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주인 담화는 어쨌든 전혀 사라질 그러한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혁명적 정치 속에서도 주인 담화는 작동한다라고 락강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혁명적 정치 속에서 주인 담화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려면 알랑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을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서 어떻게 초일자가 등장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담론에 기존에 존재하는 질서를 흔들고 새로움을 구성해내는지 그리고 그 새로움을 구성해내는 과정에서 그 초일자에 대한 그 진리의 절차에 대한 충실성이 요구되는지 그 주체들에게 그 주체의 절차라는 것은 어떻게 그 새롭게 구성된 주인 기표에 대한 충실성을 요구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신다면 바로 그 주인 기표에 대한 충실성이 곧 주인 기표에 대한 새로운 맹신이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혁명 정치 속에서도 주인 담화는 발견된다라는 락강의 언급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주인 담화는 대타자 상징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새롭게 구성된 그렇게 이미 구성된 대타자 상징계를 몰락으로 이끌고 새로움을 구성해낼 때에도 발견되는 또 다른 사건 속에서 발견되는 담화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돌아와서 락강의 언급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분석가 담화는 주인 담화에 반대되는 것이다 라는 언급을 락강은 도식으로 일단은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텍스트에 도식이 있습니다. 주인 담화와 분석가 담화가 표시되어 있고 그것을 다시 대칭적으로 비교하는 도식이 있죠. 자,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텍스트에도 있고 제가 이렇게 강의록에도 적어놨는데 자 보이시죠? 주인 담화는 자 S1에서 S2로 가고 있고 그리고 소외된 주체가 진리의 자리에 있고 빗금친 S 그리고 대상 A가 즉 인형 향유가 생산되는 자리에 있어요. 생산의 공간에 있어요. 이게 주인 담화이고 그 옆에는 분석가 담화가 있는데 분석가 담화는 A로부터 시작하죠. 대상 A로부터 시작하죠. 분석가가 대상 A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 A가 빗금친 S로 향하고 있고 즉 소외된 주체에게 향하고 있고 그로부터 생산되는 것이 바로 S1이죠. S1이고 그리고 진리의 자리에는 S2가 있어요. 즉 정신분석에 관련된 지식, 즉 무의식에 관련된 지식이 진리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주인 담화와 분석가 담화를 자세히 비교해 보시면 상호 대칭적으로 X자를 그리는 방식으로 상호 대칭적으로 자리가 바뀐다라는 걸 알게 돼요. 즉 하나의 점을 중심으로 네 개의 요소가 자리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네 개의 요소가 예외 없이 대립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전적으로 주인 담화는 락강이 만들어낸 이 논리식에 근거한다면 전적으로 주인 담화는 분석가 담화와 대립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을 향후에 전개될 락강의 이론들을 조금 더 소환하는 방식으로 미래에 전개될 세미나 22와 23에 전개될 락강의 이론들을 소환하는 방식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렇습니다. 우선 먼저 세미나 17에서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탐사해 나갈 테지만 여러분 세미나 17에서는 락강의 임상 이론은 주인 담화를 일단은 현재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담화로 가정해요. 현재 우리는 주인 담화에 지배받고 있어요. 자, 대학 담화와 히스테리 증자의 담화는 이 주인 담화의 변주형이에요. 두 개가 변주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 담화와 대학 담화 그리고 주인 담화와 히스테리 증자의 담화는 근친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주인 담화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 담화가 여전히 토대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배받고 있는 담화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분석가 앞에 찾아오면 상담을 받으러 오면 내담자는 주인 담화 그가 조현병자가 아니라면 히스테리증자 혹은 강박증자 혹은 공포증자 혹은 때로는 도착증자일 수도 있고 자 그럴 경우에 즉 신경증자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소위 우리가 보편적인 구조라고 말하는 그 신경증자의 구조 안에 들어가는 존재라면 자 일단 그 주체는 주인 담화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인 담화에 어떻게 지배를 받고 있는지 자 그걸 탐사하는 것이 정신분석 임상의 첫 번째 과정이 된다면 자 두 번째 과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자 세미나 17에서는 이 주인 담화를 흔들고 이 주인 담화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이 주인 담화의 지배받고 있는 이 주체의 욕망의 구조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분석가 담화를 작동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담화를 분석가 담화가 그 상담 시간 동안만큼은 주인 담화를 분석가 담화가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S1을 산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S1이 아닌 새로운 S1 즉 이전의 주인기표가 아닌 새로운 주인기표가 생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전에 이 내담자를 지배하고 있었던 주인 담화의 주인기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가 신경증자라면 아버지의 기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을 다른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이 내담자가 발명해낸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주인기표의 이름으로 대체하는 과정 만약에 그것이 대체가 되었다라면 이 상담은 이 분석은 성공했다라고 간주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세미나 17에서의 정신분석 임상의 절차예요. 정신분석 임상의 지향이라는 것이죠. 락강이 암시하고 있는 주인 담화와 분석가 담화의 대칭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정신분석 임상의 절차이자 지향점이라는 것이죠. 자, 물론 제가 지금 분석 상황이라고 하는 아주 한정된 개념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뭐 상담사가 아니신 분들, 분석가가 아니신 분들도 상당 부분 계시고,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회학을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위에 여타 다른 학문들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일상을 그냥 살아가면서 인문학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갱신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술 작업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패러다임, 주인담화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주인담화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주인담화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분석과 담화를 구성해내고, 그 분석과 담화가 어떻게 이 주인담화를 대체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주인기표가 생산될 수 있는지, 이 절차를, 이 패러다임을 지금 저는 정신분석이라는 특정 상황 안에서, 상담 상황 안에서만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계신 각자의 영역에서, 예술이건 일상이건 정치이건 문학이건 어떤 영역이건 그 영역에서 그대로 패러다임으로 가져가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락강은 지금 정신분석가라는 그 자신의 한계를 지키기 위해서 분석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구조는 우리의 욕망의 구조인 만큼, 이 보편적 욕망의 구조인 만큼 다른 어떤 영역에서도 적용 가능한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술 작품을 하고 계신다면, 문학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현재 나 자신을, 한 작가를, 이 세계를, 그 문학계를, 그 미술계를 지배하고 있는 주인 담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분석가 담화와 같은, 그와 같은 구조를 어떻게 발명해낼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기표, 새로운 주인 기표를 어떻게 발명해낼 수 있는지를 탐사하는 패러다임으로 저의 이론들을, 락강의 세미나 17의 이론들을 가지고 가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세미나 17의 이론이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세미나 22와 23도 소환해 보겠다. 거기서는 락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주인 담화 혹은 분석가 담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이전의 다양한 세미나들을 경험해 나아가면서 이론을 더 발전시키고 더 확장시켜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락강은 말하기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디흐라는 개념을 사용하죠. 그리고 말하기는 일종의 증상이다, 쌍텀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분석가 담화와 주인 담화의 변주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우리는 제가 이전의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드린 것처럼, 그 세미나 22와 23에 이르게 되면 아버지도 하나의 증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병을 앓고 있는 문명, 이 아버지라는 병을 앓고 있는 이 내담자, 이 아버지라는 병을 앓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신경증, 자, 이거는 일종의 증상인 만큼, 증상은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드렸죠. 증상인데, 이 증상은 결국은 우리가 잉여 향유를 탐닉하기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우리가 무언가 어머니를 상실했으니 지금 아버지의 구도 아래서 아버지가 허용하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탐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채찍과 당근이라는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증상을 앓고 있다는 건 결국 그 안에 쾌락도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쾌락을 탐닉하고 있지만, 쾌락만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조금 더 발전시킨 쌍톰 개념, 즉 쌍프톰이 아니고 쌍톰 개념, SINTHOME, 쌍톰, 쌍프톰이 아니고 쌍톰, 증환이라고 제가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그 쌍톰 개념은, 단지 우리가 그 증상을 탐닉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말하기 기능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대상 A만 있는 게 아니라 S1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22부터 세공되기 시작하는 아버지의 증상이라는 개념은, 결국 우리가 상실한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단지 잉여 향유만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잉여 향유를 탐닉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우리의 세계를 명명당한다라는 그러한 구조까지 함께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세미나 22 이후에, 1975년 이후에 락강이 죽기 직전까지 이론을 세공해 나갔던 부분에서는, 결국 인류가 앓고 있는 병이 바로 아버지의 병인 것이고, 이 아버지의 병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준다라는 그와 같은 전제가 제시되고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라는 병이 우리에게 두 가지 무엇을 주는가 하면, 바로 잉여 향유, 쾌락과, 그리고 명명의 기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는
아버지의 세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아버지라는 병에 걸림으로써 보상도 받고 팔로스의 형태로 보상도 받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그 가족 내에서 어떤 좌표를 구성하고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욕망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지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남자라면 어떻게 누구를 동일시해야 되는지 아버지이죠. 그리고 여자라면 어떻게 누구를 동일시해야 되는지 어머니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욕망의 좌표를 명명당하는 그와 같은 과정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세미나 22부터 시작되는 1975년부터 시작되는 락강의 새로운 임상 개념이라면 자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신분석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임스 조이스처럼 해야 한다라고 세미나 23에서는 비로소 새로운 이론들이 제공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임스 조이스는 어떻게 했는가? 아버지를 거부했죠. 아버지를 거부하니까 아버지라는 병에 걸리기를 거부한 것이고 아버지의 병에 걸리기를 거부했었던 것이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증상을 탐닉하고 그거로부터 오는 명명의 기능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던 존재였던 것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했는가? 제임스 조이스는 새로운 언어 활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의 새로운 증환을, 새로운 쌍통을 발명해냈다. 그래서 새로운 증상을 발명해내는 방식으로 그것을 탐닉하고 동시에 그로부터 오는 명명 기능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구성해낼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제시가 세미나 23에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자 그게 향후에 전개될 1975년 이후에 락강이 죽기 직전까지 추구했던 정신분석의 임상의 새로운 방향이라면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세미나 17에서의 주인 담화를 분석가 담화로 대체해야 한다라는 구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주목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세미나 17에 제시되고 있는 주인 담화는 결국은 자 여기에서도 S1 아버지가 있고 잉여해양 대상 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담화 자체가 증상인 거예요. 거기에 탐닉과 명명의 기능이 다 존재하잖아요. 상실도 있죠. S 빗금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S1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의미의 탐닉이 있죠. S2. 그래서 잉여향이가 발생한다. A가 있죠. 그러니까 주인 담화가 곧 아버지라는 병이라고 우리는 아주 쉽사리 연결지어서 해석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미나 17에서 세공된 이론적인 틀이 변주를 거치면서 세미나 22와 세미나 23에서의 이론적인 여정으로 직결되고 있다, 연관되고 있다, 분명히 발전해 나가는 궤적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추적해내면 락강의 정신분석의 전체적인 이론은 아주 일관된 방향으로 실제를 사유하려는 그러한 추구 속에서 지향되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특별 공개 수업으로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세미나 7과 세미나 11과 세미나 17과 세미나 22와 세미나 23에서의 커다란 궤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미리 프롤로그로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공개 강좌를 해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큰 구도에서 살펴보자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큰 구도에서 락강은 실제를 사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지 그리고 각각의 세미나들이 각자 다른 말을 하는 것 같고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이해하실 수도 그렇게 불평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구도를 잘 살펴본다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락강 어렵지 않아요. 집중하시고 연구하시고 추구하시면 락강이라는 이론가가 실천가가 어떠한 궤적을 그리면서 문명의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해서 뭐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락강을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그걸 따라오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회사원이 회사 가듯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락강의 책을 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걸 읽어내고 연결해 보고 추론해 본다면 그것이 매일매일 쌓여간다면 락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이한 건 왜 다른 학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왜 다른 교수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나라에서 락강 연구자는 거의 없는 걸까요? 자, 그렇습니다. 저의 궁금증은 거기에 있어요. 락강이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락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락강을 이해 못하는 프로페셔널한 학자들이 궁금할 뿐이에요. 자, 그 다음 인용문을 읽어드리면서 그 다음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락강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c'est bien étrange, en effet, de voir qu'en somme, ce que Freud pointe là, c'est que tout à fait primordialement, le père s'avère être celui qui préside à la toute première identification. Et en ceci, précisément, qu'il est d'une façon élue celui qui mérite l'amour.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프로이트가 여기서 가리키는 것이 결국 다음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기이한데요. 자, 그것은 전적으로 근원적으로 아버지가 모든 첫 번째 동일시를 이끄는 존재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확실히 아버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선택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사랑받을 존재로 선택된다라는 것. 자, 보통 일반적인 임상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내담자가 어린 시절부터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일시하고 밀착 관계를 맺고 있고 그 타자의 이미지를 자기 것으로 수용한다든지 혹은 그걸 증오로서 거부한다든지 혹은 성적 충동의 대상으로 대상화한다든지 일종의 대상 관계를 말 그대로 구성하는 것은 어머니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더 중요하고 더 근접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락강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이하게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기보다 동일시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가 대상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임상에서는 태체로 특히 여성의 경우에 어머니와의 관계가 표면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프로이트가 파악하기에는 그 주체, 그 내담자의 배후에는 어머니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아버지가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라는 것을 지금 락강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인간이 한 유아기의 인간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자신의 삶을 전개시켜 나가고자 할 때 자, 무엇을 모방하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관찰해 본다면 물론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뭐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유전학적인 차원에서 생체 유전적인 차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한 인간이 그 부모 세대에 자기에게 유전적인 정보를 제공했던 생체적인 생물학적인 부모, 양 부모로부터 거의 절반씩을 DNA의 정보를 받아서 그 부모들의 생체적인 조건을 모방하고 반복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뭐 유전적인 어떤 지향점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뭐 이기적인 유전자의 도킨스가 주장했던 그와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거죠. 우리가 생체적인 부분을 그렇게 다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분석이. 분명히 거기에 뭔가가 있어요. 우리가 생체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그러한 경향을 반복하는 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심리학자들이 혹은 어떤 정신분석가들이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처럼 어머니와의 밀착 관계가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담자의 말을 발화를 잘 들어보면 어머니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 어머니 뒤에 있는 무언가가 어머니와의 내담자와 이 내담자와 이 사회적인 모든 관계들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욕망과 충동의 흐름들을 조율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뒤에 있는 무언가를 프로이트는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버지. 물론 이 아버지는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아닌 것이죠. 생물학적인 아버지의 존재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아버지인가? 바로 어머니의 말 속에 등장했던 상징적인 아버지.
물론 어머니가 아버지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죠. 뭐 어머니가 아버지와 안 좋게 이혼을 하시고 아이를 어 키우게 됐을 때 한 자녀 가정에서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자라게 되었을 때는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수도 있죠. 자, 그래도 그 안에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말씀에. 어떤 아버지인가 하면 자기가 결혼했고 이 아이를 함께 낳았던 그 아버지, 그 남자 말고 우리 사회의 상징적인 권위에 대한 발화들이 분명히 발견되고 그것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아주 눈앞에 존재하는, 아주 즉각적으로 눈앞에 존재하는 아버지의 형상을 타고 들어올 때도 있지만, 그런 아버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어머니의 발화 속에서 혹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누군가의 말 속에서 상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남성적 가부장성이 발견되고 그로부터 아이는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일시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그 남성성의 자신을 즉각적으로 동일할 수도 있고,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그 남성성, 가부장적인 것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어머니를 통해서 다시 그 아버지에 대한 동일시가 진행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발견한 인간의 동일시에는 어머니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그게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락강은 그 아버지가 바로 주인담화의 S1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S1이 도입되면 아이와 어머니의 유착 관계가 파기되고 상징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상징계의 문이 열리고 그때부터 아이는 환유적인 욕망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걸 동일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상징계적 동일시. 자, 그러니까 아이와 어머니를 일종의 락강이 초기에 언급했던 것처럼 일종의 거울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일종의 상상기적인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어쨌든 이 아이가 조현병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는 한, 이 아이가 신경증의 세계로 들어가는 한, 즉 S1을 받아들이는 한, 즉 S1의 권력을, 주인기표의 권력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주입상스를 포기하는 한, 이 아이는 결국 상상계적 세계에서 상징계적 세계로 넘어가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가장 주요하게 기능하는 그 S1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락강이 꼭 집어서 이야기하죠. 프로이트가 1921년에 출간한 집단심리학과 자아분석에서 분명히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다라고 지시하고 있어요. 꼭 집어서 거기에서 분명히 언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동일시는 아이 어머니의 관계가 아니라 아이 아버지의 관계다라는 것, 그 차원에서 작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상징계적인 세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즉 욕망의 세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 기표에 대한 동일시가 바로 이 S1에 대한 동일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정신분석은 관찰을 시작해요. 락가니언 정신분석은 그 객관성을 지켜내자라는 거예요. 객관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수업의 초반부에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왜 락강은 언어 중심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가? 왜 언어학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물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락강 시대에도 락강은 너무 사변적이다. 락강은 너무 관념주의적이다. 라고 비판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혹은 최근에 어떤 학자, 한국의 학자는 락강을 포기하면서 뭐 락강은 너무 이론을 위한 이론을 추구한다라고 비판했던 것도 사실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나이브하게 보지 말자라는 거. 인간은 굉장히 이론적이라는 거죠. 인간은 굉장히 관념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굉장히 언어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배가 고파서 자살하는 걸 봤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인간은 배가 고파서 자살하지 않아요. 인간은 관념 때문에 자살해요. 인간은 한마디의 말에 상처를 받고, 인간은 어떤 종류의 말과 비난 속에서 언어적인 구조 안에서 쾌락을 느끼기도 하고 언어적인 구조 안에서 극도의 고통을 느끼는 존재인 것이지, 짐승의 세계처럼 인간이 어떤 배고픔이나 물리적인 충격 때문에 극도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그러한 고통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와 같은
사건들이 인간에게 때로는 재해를 가져다 주는 건 사실이지만 문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인간이 욕망하고 인간이 자신의 삶을 추구해 나아가고 인간이 자신의 무의식에 사로잡히는 모든 양태들을 보면은 이미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혹은 물리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생체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관념의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념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신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모두 일상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제, 그제 이렇게 회고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일기를 써볼 수 있잖아요. 어제 하루는 참 즐거웠어. 자, 왜 즐거웠을까? 왜 즐거웠을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엄청나게 맛있는 것을 먹어서 혹은 뭐 자동차를 한 대 가지고 있던 걸 두 대 갖게 되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동차, 승용차, 좋은 세단을 갖게 된 그것 때문에 행복해졌다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남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복해졌을 수도 있어요. 혹은 단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행복했다기보다는 그 맛있는 것을 먹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그 맛있는 것을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와 함께 가족과 함께 그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행복했던 거예요. 만약에 어제 여러분들이 행복했었다면 즉 아주 관념적이고 언어적인 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지 물리적인 현실이 혹은 어떤 이미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혹은 또 한번 회고해 보세요. 어저께 좀 힘들었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내담자가 왔는데 분석가에게 선생님 어저께 좀 저는 힘들었어요. 이번 주는 좀 힘드네요.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한번 추적해 보자라는 것이죠. 절대로 물리적인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떤 관념적인 것 때문에 어떤 관념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는 무게감 때문에 혹은 어떤 관념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는 상처 때문에 자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언어를 통해서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인간은 그토록 관념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생체적인 베이스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에 사로잡히는 그 대상관계적인 베이스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모든 것들 위에서 군림하는 건 상징계라는 것이고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하고 좌절하게도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우울하게도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는 힘을 동력을 부여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관념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락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해지는 그러한 비판 관념주의자다. 당신은 관념주의자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나는 세미나 11에서 그렇게 대답했죠. 나는 리얼리스트다. 자, 근데 그 리얼리스트는 사실주의자다라는 방식으로 해석되기보다는 프랑스어에서 réel이라는 단어, 실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실제주의자다라고 파악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락강이 그렇게 관념적인 영역에 머물러서 언어의 그 구조를 탐사하고 언어의 그 모든 촉발의 지점을 추적해서 육박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S1이라는 공간에 도달해서 그것이 어떻게 실제와 만나는지를 탐사하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실제 자체를 그 자체로 사유하기 위해서, 즉 실제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게 돼요. 거기에 있는 이미지들, 거기에 있는 정동들을 탐사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문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실제가 거기에 있고 그 실제와 상징계가 맞닿는 가장 근본적인 바닥의 지점, 즉 S1의 지점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동일시를 함으로써 그 실제 영역에 존재했던 그 생체적인 것과 충동적인 것과 이미지적인 것을 해석해내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상징계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정신분석이 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론이라는 것이죠. 락강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했던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담자를 살펴보고 거기서 객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발견하게 되느냐? 바로 내담자. 정신분석에서는 내담자라고 부르지 않죠. 정신분석, 락강의 정신분석에서 분석 주체라고 불러요. 그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는 것인데 프랑스어로는 아날리정이라고 부르죠. 아날리제, 분석을 하는 주체, 동인.
촉발자, 주인공, 즉 아날리정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분석 주체라고 해석을 하는데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 분석 주체가 뭘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분석 주체는 말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석 주체는 의식적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만큼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유한다. 혹은 무의식은 사유한다. 라는 명제로부터 출발해서 그 사유가 실제와 어떻게 맞닿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신분석이 명백히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객관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락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그리고 그 사유의 촉발 지점, 그 최초의 지점에 S1이 있다는 것, 첫 번째 기표가 있다는 실제와 맞닿아 있는 첫 번째 지점에 언어가 시작되는 첫 번째 지점에 S1이 있다는 거죠. 언어적 사건이 바로 S1이라는 것이고 그걸 주인 기표라고 부르고 그걸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걸 부족의 아버지의 사례라는 프로이트의 개념으로 다시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와의 접점. 아이와 주인 기표가 어떻게 동일시를 하는지, 아이가 주인 기표를 S1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자, 그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는 억압되고 무의식의 주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인간은 실제를 억압했으니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S1에 의해서 눌렸잖아요. 어머니가 눌렸죠. 큰 사물이 눌렸죠. 없는 것처럼 상실되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S1은 빈 공간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빈 공간이 비로소 S2의 세계, 즉 하나의 기표가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대체되는 방식으로 그러한 전개가 무한 전개되는 환유적 욕망의 세계의 공간이 확보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S1은 상징계를 계시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아이는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즉 동일시의 대상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설정함으로써 환유적 욕망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인용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용문에서 락강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Du S1 au S2, là est possible que s'ouvre cette faille qui s'appelle le sujet. 자,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S1에서 S2로, S1에서 S2로 바로 여기에 주체라는 이름의 균열이 계시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S1에서 S2로 나아간다는 거. 이게 주인 담화의 상단 부분의 흐름이잖아요. S1에서 S2로 나아간다. 혹은 S1에서 S2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락강이 주체를 설명하는 기존의 방식이기도 했죠. 주체란 무엇인가? 하나의 기표가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표상하는 것. 자, 이게 락강이 주체를 설명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주인 담화의 공식이기도 해요. S1이 S2에게 주체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 데려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균열이 생기죠. 균열이. 그 균열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큰 사물이 억압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균열이 생기는 것이죠. 빈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 공간 안으로 S2의 환유적 기표 연세가 전개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S1이 도입되어서 S2로 나아가는 길을 열지 않는다면 주체의 출현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체라는 것은 신경증적 주체를 이야기하죠. 신경증적 주체라는 것은 주의상스를 상실한 불만족의 주체. 그렇게 함으로써 잉여 향유를 탐닉하게 되는 주체. 바로 잉여 향유는 바로 S2의 작용 속에서 생산되는 것으로서 주인 담화가 가정하는 자, 그러한 주체가 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S1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아버지의 이름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S1은 그런 의미에서 이 수업의 초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억압의 기표이고 권력의 기표예요. 맹신의 기표이기도 하고 그 S1은 우리에게 자신을 맹신할 것을 강제하죠. 아버지의 이름을 가부장적인 체제를 받아들일 것을 강제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많은 세월 동안 왜 인류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결혼을 했을까? 그 많은 세월 동안 왜 인류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을까? 그 많은 세월 동안 인류는 왜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을까? 그 많은 시간 동안 인류는 왜 그 가부장적인 질서 안에 자기를
자발적으로 노예화시켰을까? 왜 그 많은 남자들은 한 번도 질문을 던지지 않고 아버지처럼 살아가기를 받아들였을까? 왜 그 많은 여자들은 단 한 번도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어머니처럼 살아가기를 받아들였을까? 왜 모든 여자들은 결국은 조선시대를 말한다면 모든 여자들은 대부분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을까? 왜 모든 여자들은 그렇게 시어머니로부터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도 또한 그 시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었을까? 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어린아이는 그 모든 것들을 질문하지 않고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을까? 거기에는 주인기표에 대한 S1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거기에 숨겨진 비밀은 바로 맹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기표로부터 결국은 종교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찾아진다라는 것이 제가 후반부 우리 이 8주 수업의 후반부에 여러분들에게 종교의 승리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설명드릴 부분이에요. 종교는 왜 사라지지 않는가? 이토록 과학이 발전하고 이토록 인간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다라는 시점에조차도 종교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창궐하는가? 라강은 그렇게 대답한다라는 거죠. 주인 다무아가 지배하는 한 종교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다무는 영원히 우리를 지배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는 언제나 승리할 거다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은 자조적인 방식으로 종교의 승리를 장담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강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다마와 분석가 다마는 대결할 것이다. 분석가 다마를 우리는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주인 다마에 대한 맹신이 우리를 잡아먹는 것에 손 놓고 당하고 있지만은 아닐 것이다. 정신분석은 그러한 투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주인 담화가 어떻게 우리의 문명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 라강은 또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 부분 또한 읽어드리고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자, 라강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리는 텍스트의 5페이지에 자, 이런 타이틀이 있죠. S2 주이상스의 방편으로서의 지식. 자, 이라는 개념인데 그 밑에 빨간 글씨로 인용문이 있어서 그걸 읽어드릴 텐데 먼저 이 부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주이상스의 방편으로서의 지식이라는 개념이 세미나 17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이번 강의에서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 지식이라는 개념이 라강에게는 주이상스가 생산되는 하나의 방편으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지식이란 쾌락이 생산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런 언급을 하고 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Et là, les effets de la liaison en l'occasion signifiante s'opèrent que quelque part ce vécu qu'on appelle plus ou moins proprement pensé se produise ou non. 자,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결의 효과들이 이 경우에는 기표적인 연결인 그것이 실행되는데요. 자, 그것은 우리가 다소간 고유하게 사유라고 부르는 그러한 경험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데카르트적인 주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정신분석에서 우리가 대상화할 수 있는 것은 내담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신분석은 뭘 하는가? 뭘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정신분석은 인간의 무의식이 어떤 패턴으로 사유하는지를 탐사하는 과학이다. 자, 이게 정신분석에 대한 규정이에요. 굉장히 간단하고 정확하고 명백한 규정이죠. 정신분석가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내담자가 여기 오면 분석 주체가 오면 분석가는 이 분석 주체와 뭘 하는가 하면 바로 이 내담자의 무의식이 어떻게 사유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 패턴이 어떻게 의식의 세계와 충돌하는지도 알게 되죠. 그 패턴은 알려지지 않은 패턴이에요. 숨겨진 지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무의식이니까. 왜냐하면 억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분석 주체는 내담자는 자신의 무의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해서 자신의 무의식이 그 자신을 어떻게 휘둘리게 만드는지를 몰라요.
분열되어 있으니까. 분열이라는 개념도 프로이트의 개념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유하는 패턴과 무의식적으로 사유하는 패턴이 다르다. 이 두 개가 분열되어 있다라는 전제가 바로 정신분석의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분석가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내가 왜 여기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라는 것은 무의식이, 선생님, 나의 무의식이 어떻게 사유하는지 모르겠으니까 좀 알려주세요. 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무의식은 사유한다. 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기본 전제라면 그 무의식의 사유를 락강은 프로이트의 발견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죠. 무의식은 어떻게 사유하는가? 언어로서 사유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유는 의식적 사유이건 무의식적 사유이건 언어로서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어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기표적 연결의 구조로 되어 있다. 기표적 연결이 그것을 실행한다. 그것을 우리는 사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규정을 지금 락강이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자, 한마디만 덧붙이면서 이 여담을 덧붙이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이어나가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둔 텍스트에 이렇게 인용문들이 나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점점점 점 세 개들이 많죠. 이 인용문에.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세미나 17 그 자칼랑 밀레 판본의 텍스트 책을 읽고 있는데, 지금 백상현 선생이 지금 나눠주고 있는 자료의 인용문과는 조금씩 다르네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릅니다. 이거는 자칼랑 밀레가 출간한 그 출판본 텍스트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링크를 나누어 드리는 그 인터넷 판본입니다. 인터넷 판본은 뭐가 다른가 하면 자크 락강의 제자들이 자크 락강이 강의하는 것을 그대로 녹음해서 전사한 보다 정확한, 어떤 의미에서 보다 날 것으로서의 세미나 17의 텍스트예요. 그거를 자칼랑 밀레가 나중에 편집해서 조금 다듬어서 출간한 것이 세미나 17의 서이 판본의 자칼랑 밀레 판본의 락강 세미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누어드린 텍스트에는 약간 그 말 줄임표도 많고, 이렇게 락강이 말을 했으니까, 글로 쓴 게 아니니까 말을 했으니까 하고 뭐 말을 끌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그 말 줄임표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더 원본에 가깝기 때문에 자칼랑 밀레의 개입이 더 적기 때문에 이 판본을 사용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고, 자, 그 말씀을 일단 여담으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강의 내용으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표연쇄가 그런 의미에서는 무의식의 기표연쇄를 말하는 것이고, 락강이 기표연쇄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 무의식의 기표연쇄가 바로 정신분석이 대상화하는 것, 정신분석이 객관적 대상이다, 우리에게는 그것밖에 없다, 그걸 넘어서지 말자라고 제한하는, 자, 그러한 과학적인 객관적 사태, 정신분석이라는 과학의 대상으로서의 사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기표연쇄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조금 전에 전전 인용문에서 락강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기표연쇄는 균열을, 간극을 발생시키고 그것이 바로 주체이다 라는 그 구조를, 기본적인 구조를 제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간극 속에서 주체가 태어난다라는 것은 결국 어머니와 아이의 유착관계가 바로 그 기표연쇄를 통해서 분리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금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아이와 어머니의 이 유착관계가 아버지의 이름을 통한 상징계의 도입에 의해서 충분히 분리를 갖게 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상징계가 픽진한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히스테리 증적 주체들이, 혹은 때로는 강박증적 주체도 마찬가지로, 판케이프도 그러했죠. 늑대인간 판케이프도 그랬던 것처럼 강박증자라도 예외 없이 이렇게 어머니와 아이, 혹은 유모, 그 판케이프에게는 유모가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유모와 아이, 혹은 어쨌든 어머니의 역할을 했던 그 쾌락의 대상과 주체, 아직 주체라고 볼 수 없는 유아의 관계의 그 밀접성이 아버지의 기표 연쇄, 혹은 락강이 지금 사유라고 불렀던 것의 도입을 통해서 거리를 갖지 못한다면,
즉 분열되지 않는다면, 즉 억압되지 않는다면 이 사이에 공간을 가질 수가 없고 주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언어적 주체가, 욕망의 주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체들이 대체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렇게 어머니와의 밀착 관계 속에서 그 주체적인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 주인기표를 찾아 나서죠, 본인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저의 강의를 듣는 분들도 그렇고 혹은 뭐 말괄 아카데미 혹은 철학 아카데미 혹은 뭐 대한연구단체 뭐 각종 아카데미 혹은 대학교에서 새로운 주인기표를 찾아서 상징계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언어들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망에 다양한 주체들이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언어를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인문학적인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고 나의 어린 시절을 괴롭히던 혹은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은 과도한 쾌락을 주던 어머니와의 밀착 관계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 속의 주체들에게 인문학이 분명히 주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인문학은 바로 그 새로운 언어를, 새롭게 가공된 언어를 어머니와의 관계를 충분히 분리시키지 못했던 주체들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주체가 자신의 욕망의 공간을 구성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와 같은 시도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아카데미에 갔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러한 시도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자면 어디서 실패하는가 하면 바로 뒤풀이 장소에서 실패를 하죠. 주객에 전도되는, 공부를 하러 왔는지 술을 마시러 왔는지 모르게 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밀착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또 다른 상상계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상징계의 공간을 확보하는 시도가 좌절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인문학자는, 강의자는 철저하게 거세된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세된 아버지로서 기표를 세공해내는 위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럴 상황도 아니지만 제가 이전에 아카데미에서 현장 강의를 할 때에도 결코 여러분들과 만나서 뒤풀이를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은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을지라도 어떤 수강생들은 바로 그 상상계적인 관계를 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락강을 연구하고 락강을 강의하는 사람으로부터 기표를 전달받고 그 기표를 통해서 자신의 상상계적인 세계의 유착관계를 끊어내는 것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선을 넘어서려는 자들이 있죠. 가끔 저에게 개인적인 메일을 보내는 분들이 있죠. 절대로 저는 거기에 답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와 같은 유착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인문학자의 최소한의 윤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과 절대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사족을 조금 달았는데 강의를 좀 더 이어가자면 이렇습니다. 자, 분석실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분석실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정신분석가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어머니와의 유착관계를 떼기 위해서 또 다른 어머니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분석가에게 나의 또 다른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나에게 거세되지 않은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즉 나에게 쾌락을 주는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라는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자, 거기에 응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분석가는, 상담사는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정신분석의 관점에 근거한다면 내담자에게 따뜻한 친구의 모습, 따뜻한 형, 따뜻한 아버지,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위로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걸 탐닉하러 왔을 수도 있어요, 내담자는. 그걸 탐닉하러 왔지만 그걸 탐닉하러 왔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했던 그 어머니와의 관계의 쾌락을 이 자리에서도 반복하고 싶다라는 요구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걸 반복해 준다면 결코 내담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석가는 내담자가 원하는 바로 그 유착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언어를 내담자 스스로가, 즉 S1을 내담자 스스로가 발명해 낼 수 있도록 언어의 공간을, 객관적인 언어의 공간을, 중립적인 언어의 공간을 열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한국의 상담계의 포화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포화 상태를 악순환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상담사가 내담자의 상처를 위로해 주는 어머니 역할을 자처하는 곳에서 발생해요. 거기서 많은 상상계적인 관계들이 발생하고 결국은 이 내담자가 분석가를, 상담사를 증오하거나 부정적인 전의의 대상으로 겨냥해서 공격성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현상으로 이어지는 불상사들이 흔하게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분석가는, 상담사는 자기 자신을 상상계적인 동일시의 대상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건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강의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구도를 히스테릭증자의 담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히스테릭증자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히스테릭증자는 빗금친 S로 시작이 되죠. 빗금친 S. 빗금친 S는 나에게 쾌락이 없다라는 거예요. 빗금친 S. 수의제가 거세되어 있죠. 자, 이 거세된 상태에서 이 히스테릭증자가 원하는 것은 사실상 아버지예요. 아버지. 사실상 이 히스테릭증자가 어머니와의 유착 관계에서 그렇게 둘이 뒹굴면서 때로는 강한 쾌락을, 때로는 아주 강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히스테릭증자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어요?"예요. "어머니는 왜 나를 버리셨어요?"가 아니에요. "아버지 왜 나를 어머니와 남겨 두셨어요?"라는 문장인 거예요. 이 히스테릭증자가 어머니와 유착 관계 속에서, 이 상상계적인 관계 속에서 궁극적으로 겨냥하는 대상은 눈앞에 있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나에게 언어를 주지 않았나요? 왜 나를 어머니와 남겨 두셨나요?" 라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빗금친 S가 겨냥하는 대상은 그런 의미에서 S1이라는 것이죠. S1. 어머니 아니에요. 이 히스테릭증자의 담화 구조 안에는 어디에도 어머니가 없어요. 있다면 진리의 자리에 A의 형상으로 있겠죠. 증상의 형상으로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이 히스테릭증자의 증상의 원인인 것이지 이 히스테릭증자의 말이 발화하는 방향 자체는 아닌 것이죠. 히스테릭증자는 명백하게 아버지에게 향하고 있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어요?" S1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죠. 주인 기표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히스테릭증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S1의 하단에 있는 S2예요. 설명해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어떻게 욕망해야 하나요? 혹은 나는 어떻게 욕망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나요? 라는 요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테릭증자가 주인 기표에게, 아버지에게, S1에게 향하고 그 설명을 요구하면 아버지는, 혹은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분석가는 지식을 통해서, S2를 통해서 이 히스테릭증자, 이 내담자의 욕망의 구조가 어떠했는지, 혹은 어떠할 수 있는지,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해석해 주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히스테리증자의 구도예요. 이 히스테리증자의 구도가 일반적으로 분석이 시작되면 설정이 되는, 전이가 시작되면 설정이 되는 구도라는 것이죠. 이건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이 하나의 사태인 거예요. 주인 기표에 의해서, 주인 담화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내담자가 분석실에 들어오면, 상담실에 들어오면 상담사에게, 분석가에게 전이를 일으키고 그때 설정되는 구도가 바로 이와 같은 히스테리증자의 구도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만약에 분석가가, 상담사가 자꾸 내담자의 엄마 역할을 해주려고 하면 이 구도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히스테리증자의 구도가 설치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분석이 시작이 돼요. 락강은 이것을 히스테리증자화라고 부르죠. 내담자를 히스테리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분석과 담화가 시작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용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자, 마지막 페이지에 락강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ette objectivité non seulement induit mais détermine cette position qui s'appelle position de sujet en tant que foyer de défense.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객관성은 방어의 보금자리로서의 주체의 위치라 불리는 것의 포지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규정하기도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여기서 set objectivity, 객관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바로 기표가 연쇄되고 있다라는 객관성이에요. 자, 이 기표 연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체의 위치를 발생시키죠. S1에서 S2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 신경증의 주체가 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체가 출현하면 그 주체를 일종의 방어의 자리로 규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방어인가 하면, 자, 기표가 연쇄됐으니 무엇이 억압됐나요? 큰 사물이 억압됐겠죠. 어머니가 억압됐겠죠. 주입상스가 억압이 됐겠죠. 그러니까 큰 사물로부터 주체를 방어해 주는 그러한 필터가 구성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S1에서 S2로 나아가는 이 과정, 이 연쇄는, 이 사유는, 이 상징계적인 사유는, 이 주인담화의 사유는 바로 주체를 큰 사물로부터 분리시키고 큰 사물로부터 지켜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방어의 과정이라고 락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어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 그 방어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세된 아버지여야 한다는, 거세를 도입한 기능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락강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Eh bien, ce que j'avance, ce que je vais annoncer de nouveau aujourd'hui, c'est qu'en s'émettant vers les moyens de la jouissance, qui sont ce qui s'appelle le savoir, le signifiant maître, je vais revenir sur ce qu'il faut entendre par là. Le signifiant maître non seulement induit, mais détermine la castration.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새로이 제시하여 밝히려는 것은 말입니다. 그것은 지식이라 불리는 주입상스의 방편들을 향해 스스로를 발화하는 주인기표. 자,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해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자, 바로 그 주인기표가 거세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인기표가 거세를 초래하고 규정한다라는 것이죠. 거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인기표가 설정이 되고 S1이 설정이 되어서 도입이 되고 S2로 나아가는 객관적 사태, 무의식의 객관적 사유의 사태가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세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거세가 도입되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상징계 내에서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조금 편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래요. 수업 초기에 제가 지나가는 말투로 살짝 언급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자, 지금 아이가 어머니와의 유착관계를 포기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을 동일시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여야만 하는가 하면, 이 아버지 역시 프로이트의 토템과 타부에서도 이야기가 됐던 것처럼 거세된 아버지여야 해요. 상징계 내에는 그 누구도 주입상스를 향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강의에서 성도차계 구조와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성도차계 구조에서는 그 아버지가, 그 대타자가 거세되어 있지 않아요. 주입상수를 향유해요. 그게 다르죠. 신경증의 세계에서는 거세가 일반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나중에 라깡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일반적 폐제라고 불러요. 포클루지옹 제네랄이라고 부르죠. 일반적 폐제라는 건 우리 상징계 안에서는 그 누구도 주입상스를 향유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팔루스의 형태로 주입상스 비스무리한 것이 향후에 탐닉될 수도 있다라는 암시만 될 뿐이지 상실된 그것 자체를 어느 누구도 탐닉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머니를 획득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획득한 자들이 있다면 누구들인가 하면 바로 특정한 루틴 속에서, 세팅 속에서 탐닉하는 성도착이 있거나 아니면 정신병적 주체들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들의 세계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들에게 세계에서는 대타자는 거세되어 있지 않아요. 대타자가 거세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주인 기표가 거세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규정한다라는 그 명제가 성립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S1이 도입되었다라는 것은 S1 자체도 주입상스를, 주인 자체도 주입상스를 소유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걸 제가 이전 강의에서 어떻게 봉건영주가 자기 스스로도 쾌락을 탐닉하고 있지 않는지, 못하는지, 왕도 여러분 조선의 왕들을 보세요. 왕 역시 제사 지내느라 바빠요. 왕 역시 쾌락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온갖 종류의 질서를 지켜야 하고 온갖 종류의 재래 의식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 탕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왕들은 저 어떤 저작거리에 천민들이 오히려 더 쾌락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암행을 나아가서 은근히 살펴보고 엿보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징계 내부에서는 어느 누구도 거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무의식의 사유가 전개되는 것에 대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죠. 주인담화가 초래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죠. 주인담화가 지배하는 세계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입상스를 즐기고 있지 않다. 그런 조건 속에서만 이제 잉여 향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즐기고 있지 않으니 보상물을 만들어내자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니까. 자, 오늘 강의는 정리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